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맡고 있는 황세훈입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잖아요. 날씨 밖에 굉장히 좋고, 근데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정체는 과연 뭘까?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조금 이분들은 남자친구도 없으신가 혹은 여자친구도 없으신가 살짝 뭐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이런 금융 분야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남들보다 뛰어나신 분들임에 틀림이 없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버드 본드라는 거고요.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금융 분야, 특히 저는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에 있으니까 자본시장 분야를 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본시장 쪽에서 크게 대별을 하자면 채권시장이 있고요,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여러분들 이제 채권이 뭔지에 대해서는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 크게 봐서는 나눠지는데, 주식시장 쪽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면에 채권시장은 주된 참가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수천억 혹은 수조 원대의 큰 금액들을 굴리는 기관 투자가들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적죠. 그래서 채권시장 그러면 주식시장? 뭐 나도 좀 알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채권시장 그러면 그게 뭐지? 채권시장 이름은 들어봤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도대체 은행 대출과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커버드 본드라는 거는 채권시장 쪽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영역에 해당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업계에 계시는,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분들을 상대로 해서 강연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대학생들 혹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은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시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 본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커버드 본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 특징과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커버드 본드라는 것이 사실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해온 상품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일부 그런 것들이 도입되려는 시도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별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그런 상품이 되겠는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발행도 되고 있고 유통도 되고 있는,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커버드 본드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커버드 본드가 발행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발행이 가능할 건지 우리나라에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커버드 본드, 정식 명칭은 커버드 본드가 아니고요, 이중상환 청구권부 채권, 이게 커버드 본드의 정식 명칭입니다. 법률상의 명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 같은 데 가서 법령정보 같은 것을 두드려보면 커버드 본드 이렇게 치시면 절대 나오지 않고요, 이중상환 청구권부 채권 이렇게 치셔야 나옵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보통 이게 너무 기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커버드 본드라는 그냥 원래 명칭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2013년 12월 19일 날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커버드 본드법이. 그리고 2014년 1월 14일에 정부 전자관보제 18182호, 숫자가 좀 그러네요, 법률제 12264호로 기재가 되면서 이제 공포가 되었죠. 그리고 공포한 날짜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2014년 4월 1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거죠. 물론 시행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커버드 본드의 발행이 국내에서 있었느냐, 아직 한 건도 없고요. 올해 내로 있을 거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올해 내로 아마 발행이 한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 강의의 타이틀을 위기시 빛나는 커버드 본드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이 위기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기 상황인 것 같은 사람. 예, 비관론자들이죠. 자, 위기 상황이 아닐 것 같은 사람. 훨씬 더 많은 것 같으네요. 저도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그런데 이게 이제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금융상품인데 왜 그런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금융상품인데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존재감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금융위기 상황 2008년에 이제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죠.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 커버드 본드의 활용 가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커버드 본드라는 것이 전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국내 금융기관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커버드 본드법이 도입이 추진이 되었었고요.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단 말이죠. 한 2008년, 9년 그 무렵부터 이제 제도의 준비가 시작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3년에 그게 이제 종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위기가 어느 정도 잦아든 거죠. 가라앉은 거죠.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이거 왜 도입했니? 쓰지도 않을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융위기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크라이시스라고 부르는 이러한 종류의 위기들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의 경우만 살펴봐도 2000년대 초반에 대우 카드채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SK 네트워크스 사태가 또 있었고 이러한 굵직굵직한 금융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 주기조차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2008년 금융위기는 대충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지만 언제 금융위기가 또 터질지는 모를 일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디서 올까요? 중국에서 올까요? 일본에서 올까요? 유럽에서 올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다음번 금융위기에는 아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커버드 본드의 특징 및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커버드 본드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죠? 커버드 본드. 커버가 무슨 뜻인가요? 껍데기 이런 뜻이잖아요. 다들 영어 못하세요? 껍데기, 커버. 우리 핸드폰 커버 씌우는 거. 껍데기잖아요. 커버드. 그러니까 껍데기를 씌웠다는 뜻이죠. 본드는 뭔가요? 채권. 경제학과 학생 내지는 경영학과 학생 몇 명 계시네요. 자, 본드는 채권을 말하는 거죠, 영어로. 그래서 채권은 채권인데 껍데기를 싸놓은 채권입니다. 왜 껍데기를 싸놓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쌓아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을 투자할 때 채권이라는 것이 뭐죠? 어떤 특정한 주체가 경제 주체가 돈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은행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이것이 이제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자본시장에 나와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하는 경우죠. 은행 대출과 채권 발행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은행 대출은 은행 가서 받는 거고요. 자본시장 채권 발행은 자본시장에 와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삼성생명 보험사잖아요. 삼성생명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험료를 받으니까요. 매달 보험료가 들어오잖아요. 삼성생명은. 그러면 이 삼성생명은 그 보험료를 어떻게 운용을 할까요? 그냥 계속 자기네들 금고에 쌓아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에 지급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삼성생명 같은 보험사들은 물론 이제 보험사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보험사들은 들어온 돈을 어떤 식으로든지 운용을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을 든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들어온 돈이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한테 연결이 될 때는 주로 채권이라는 매개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기업은 자본시장에 와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겠고요. 삼성생명은 자본시장으로 들어와서 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사주면, 다시 말해서 그러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던 돈이 기업체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드, 채권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위험성은 뭐냐 하면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제가 삼성생명이에요. 특정 기업이 채권을 발행을 했길래 그걸 제가 사줬어요. 근데 발행한 기업이 망해버리면, 파산을 해버리면 저는 그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지죠. 이제 이게 파산 위험성인데 채권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모든 채권은 다 이러한 종류의 파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산 위험성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떼이면 안 되잖아요. 피같이 모은 돈 떼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기관을 이 발행 기관이 괜찮은 기관인가, 내가 여기 돈을 빌려줘도 될 기관인가 아닌가를 돈을 빌려주는 입장, 다시 말해서 채권을 사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도 꼭 망하는 기업들은 나오게 마련이죠. 자, 이 커버드 본드는 그러한 파산 위험성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바로 도입이 된 겁니다. 어떤 구조냐면 보통은 채권이 만기가 도래를 하면 그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갚는 책임은 당연히 발행기관이 지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포항제철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 채권을 삼성생명이 샀다고 치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 포항제철은 원금에 대해서 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포항제철이 이런 말 하면 좀 위험한 발언인가요? 네. 포항제철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당분간은. 그렇지만 이제 간의 편의상 포항제철이 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삼성생명은 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줄여보겠다, 이러한 가능성을 줄여보겠다 하는 노력들이 채권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 왔고요. 그동안 이 커버드 본드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였다는 거죠. 어떠한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항제철이 철강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설비들이나 뭐 이런 거, 토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담보로 제공을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설사 포항제철이 망한다 하더라도 포항제철이 가지고 있는 땅, 토지 이런 것들이 이 채권의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포항제철 망해도 괜찮아, 난 땅 가지고 있으니까 그 땅 팔아서 내 돈을 다시 회수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방식의 금융상품은 물론 커버드 본드 말고도 다른 종류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MBS 주택담보부 유동화 채권이라든지 혹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담보부 채권들이 다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커버드 본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서 이중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발행기관이 망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발행기관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발행기관이 망했다 그러면 담보자산을 가지고 이 부채를 상환을 하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이중 청구권이 의미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나요? 너무 쉽나요? 자, 그래서 이 커버드 본드라는 것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온 상품이다라는 말씀은 이제 도입부에 드렸는데, 주요 발행 국가들을 살펴보면 독일이나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럽에서 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투자자, 발행 주체, 그리고 커버드 본드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을 위한 채권 상품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 제가 예를 포항제소로 들기는 했지만 완전히 적절한 예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금융기관만이 발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은행들 혹은 부동산 담보 대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행되는 채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행 목적은 당연히 자금 조달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신용 등급이 좋아야 되고요. 이 신용 등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채권을 발행할 때, 특히 이제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물론 이 회사라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일반 회사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신용평가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 혹은 기관이 얼마나 우수한 기관, 얼마나 믿을만한 기관인지를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신용평가 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기평, 그 다음에 한신평, 한신정, 이렇게 세 가지 신용평가 회사들이 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용평가 회사 채권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용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커버드 본드를 받을 때는 신용등급이 최소한 AA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신용등급이 좋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용등급이 제일 높은 게 AAA죠. AAA, 그리고 AA, 싱글 A, 트리플 B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뭐 약간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이해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담보를 제공을 하는 채권이 커버드 본드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른 종류의 상품들도 커버드 본드처럼 담보를 제공하는 채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종류의 상품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커버드 본드하고요,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보부사채, 요 세 가지 종류가 대체로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조금씩 다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채권이다 보니까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겠죠. 돈을 빌려왔으면 갚아라 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 여부는 당연히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금융회사에 대한 청구권, 다시 말해서 발행기관, 발행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MBS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왜 없어지는지. 요거는 이제 유동화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부터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 커버드 본드는 말씀드렸듯이 담보자산이 있기 때문에 발행회사가 망해도 그 담보자산을 활용해서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MBS 마찬가지고요. 담보부사채. 이름이 담보부인데 왜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이 안 된다는 X 표시를 해두었죠. 왜 그러냐 하면 담보부사채는 담보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그 발행회사가 망했을 때 이 담보는 공통채권으로 편입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커버드 본드를 샀습니다. 이러면 담보가 당연히 달려있겠죠. 이 담보는 나만을 위한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버드 본드를 산 사람만 여기에 대해서 담보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담보권을 절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겁니다. 근데 담보부사채는 제가 담보부사채를 사면 회사가 망했다고 하면 이 담보는 담보지만 제게 아닙니다. 여러 채권자들, 보통 회사가 망하게 되면 거기에 돈 빌려준 사람들이 다수겠죠. 한 명만 있는 거 절대 아니고 한 금융기관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금융기관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담보부사채의 경우에는 이것이 나만이 여기에 그 권리를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가끔은 담보부사채의 경우에는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죠. 근데 커버드 본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담보 가치가 내가 빌려준 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 담보를 처분을 해도 그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자산까지 내놔라, 내 돈 돌려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담보의 범위를 넓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차별성이 있다. 당연히 담보부 사채보다는 커버드 본드가 더 안전하고요, MBS보다는 커버드 본드가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법률적인 보호장치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내가 돈 빌려주는 사람이면 그러면 커버드 본드를 사시겠습니까? MBS를 사시겠습니까? 담보부 사채를 사시겠습니까? 커버드 본드 사겠다. 많으시네요. MBS를 사겠다. 특이한 분이에요. 담보부 자체를 사겠다. 네, 아무도 없으시네요. 근데 이거 중에 내가 돈이 있으면 그러면 커버드 본드를 사야겠다, 손을 많이 드셨는데 이게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더 안전하죠. 당연히 안전하죠. 그러면 안전하면 무조건 안전한 걸 사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안전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수익률이 낮아요. 안전한 대신에 수익률 낮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나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실제로 좋아하고요. 기관 투자자들, 특히 대규모 금액을 굴리는 국민연금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거 좋아하죠. 안전한 거, 안 깨지는 거.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고수익을 원한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커버드 본드보다 조금 더 위험하지만 대신에 수익률은 조금 더 높겠죠. 그러면 투자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위험해도 얘를 사겠다 혹은 얘를 사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수익률, 위험하면 다 안 하겠다, 이건 아니란 말씀이죠.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면 우리는 강원랜드에 가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로또를 사는 분들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를 하기 마련이고요. 자, 자꾸만 테크니컬한 얘기들이 나오네요. 자, 직접 발행 구조. 이거 좀 너무 테크니컬한 겁니다.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 다음에 요런 비슷한 그래프가, 비슷한 도표가 또 하나 나오긴 할 텐데, 조금 더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커버드 본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 주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이 커버드 본드를 발행을 하게 될 때, 여기 크레딧 인스티튜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은행을 말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은행을 뱅크라고 부르는 경우보다는 크레딧 인스티튜션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크레딧 인스티튜션이고요. 이 크레딧 인스티튜션 안에 커버풀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기준으로 치면 무언가 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택담보대출. 아파트 살 때 아파트 담보로 잡히고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풀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풀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 풀에 대해서 커버드 본드를 발행을 하는 구조고요. 투자자들은 바로 이 커버드 본드를 사들여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SPC를 이용을 해서 발행을 하는 케이스인데 그냥 참고적인 사항으로 그냥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지나치게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드 본드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발행되는 그러한 금융상품이라고 제가 초반부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발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커버드 본드의 발행 규모는 최근 이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통계자료,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는 2012년 통계자료가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2013년께, 작년께 아마 곧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7천억 유로 정도의 커버드 본드가 발행이 되었고요. 발행 잔액은 2.8조 유로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과 가격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이죠.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좋은 건가요? 보통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올라간다, 내가 돈을 번다는 뜻이죠. 근데 채권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요,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돈을 잃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수익률이 오르는데 왜 제가 돈을 잃죠? 이런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이런 이제 그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중요한 이유는 채권에서 얘기하는 수익률과 주식에서 얘기하는 수익률은 그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정의는 다른데 이름은 똑같아요. 수익률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자 간에 혼돈이 생기는 건데, 채권의 수익률은 정확히 표현을 하면 할인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거고요. 첫 번째가 이 어려움이죠. 가격은 수익률은 오르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현상. 그리고 채권과 관련되는 통계 자료들을 보다 보면 발행 잔액과 발행액, 이 두 가지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발행액과 발행 잔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를 잘 구별하시기가 힘들겠죠. 발행액은 현재 얼마만큼 발행되고 있느냐, 발행 잔액은 예전에 발행했던 애들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고 남은 애들이 얼마냐, 이 두 개의 차이점인데, 보통 많이 쓰는 비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샤워, 그 목욕할 때 집에서 이렇게 욕조에 물을 받잖아요.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갖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여기서는 떨어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계속 차오르는 거죠. 발행의 개념은 바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조에, 욕조에 물을 공급을 하는 속도를 바로 발행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이 많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 금방 차겠죠. 발행 잔량이라는 것은 현재 욕조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유량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저량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텐데, 2012년에는 발행량, 그러니까 새롭게 욕조로 흘러 들어온 애들이죠. 7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얼마쯤 되는 건가요? 7천억 유로면? 오늘 유로 환율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오늘 유로 환율 얼마다?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자, 이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 주소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회에 조금, 특히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최소한의 이제 금융권에 대한 관심은 있으신 분들이겠거니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최소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그런 숫자들에는 조금 밝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 얼마냐? 물론 달러 환율들은 대충 아시겠죠? 달러 환율 얼마인가요 오늘? 대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유로 환율, 오늘 유로 환율은 대충 1,400원 정도 될 겁니다. 1,400 몇 원쯤 될 겁니다. 1,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7천억 유로,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뭐 대충 계산해봐도 한 1,000조쯤 됩니다, 그죠? 예, 1년에 1,000조 정도의 커버드 본드가 유럽에서 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00조, 2.8조, 남아있는 애들은 2.8조, 그러니까 대충 4,000조 정도 되겠죠, 그죠? 4,000조 정도가 발행 잔량으로 욕조 속에 고여있는 애들입니다.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애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채권시장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면, 대충 우리나라 전체 채권시장 사이즈가 1,400조에서 1,500조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 우리나라 주식시장 사이즈는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1,000조쯤 됩니다. 1,000조쯤. 물론 이게 이렇게 주가가 변하니까 매일 변하기는 하지만, 저는 채권시장도 하고 주식시장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채권에서 출발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항상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채권 쪽에 편을 많이 들죠.
물론 주식시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제 채권 쪽에 조금 이제 편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항상 주식시장 따위가 어디 감히 채권시장한테 덤비니 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 라는 사실. 그리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주식시장에서 흘러들어가는 돈이 많을까요? 채권시장에서 흘러들어가는 돈이 많을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채권시장에서 기업들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채권시장을 조금 더 편애를 하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두죠. 자, 커버드 본드는 대충 이제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데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전년 대비 40%, 이 숫자에 조금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0% 금융위기가 발생, 위기 시에 빛나는 커버드 본드입니다. 그래서 자, 커버드 본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냐면 이제 시장에서 도대체 어디가 망할 회사인지, 어디가 망할 금융기관인지, 혹은 어디가 안 망하고 꿋꿋하게 잘 버텨낼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졌죠. 그리고 그 전에 메릴 린치라는 아주 큰 투자은행이 또 무너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저런 대형 금융기관조차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망해 나가는 겁니다. 시티은행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는 그 AIG 그룹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금융기관이 망할지 혹은 어떤 금융기관이 잘 버텨나갈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위험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호를 해주는 커버드 본드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급속도로 발행이 증가를 한 것이고요. 은행들이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그러면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커버드 본드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딴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줍니다, 은행에. 그러면 이 커버드 본드는 진짜 안전한 거니까 마음 놓고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런 의미에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에 미국은 이 커버드 본드를 안 쓰죠. 안 썼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커버드 본드 대신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MBS 모기지 유동화 증권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중으로 보호가 되는 그런 상품은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금융기관들이, 은행들이 MBS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커버드 본드 발행하면서 은행들이 그래도 돈을 땡겼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MBS를 발행을 해갖고 돈을 땡기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페드가 구원투수로 나섰죠. 금융기관들이 MBS 발행하면 페드, 미국 중앙은행이 우리가 사줄게, 우리한테 팔아라 해서 구원투수로 들어와 주면서 대충 그래도 그것들이 이제 위기가 해결되는 그 큰 충격을 조금 줄이면서 넘어가는 그런 게 됐었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비교해서 지켜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괜찮네, 도입해봐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커버드 본드는 담보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중에 다시 나올 거고요. 근데 담보로 쓰는 자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기지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모기지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뭐 3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몇 년 거치 해서 이렇게 되갚는
만기에 돼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모기지라고 그러면 20년 내지는 30년을 기간으로 그 빌린 금액을 균등하게 쪼개서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식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렇게 커버드 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국채 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채권 시장은 국채 시장이 사실은 가장 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대충 1,400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충 400조 원 정도 됩니다.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충 200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잡다한 채권들, 한국은행도 채권 많이 발행하시죠? 무슨 채권 발행하시나요? 예,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에서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죠. 네, 보통 이제 2년짜리로 많이 찍는데 얘도 발행 잔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얼마쯤 되나요? 200조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자, 유로의 커버드 본드 발행추입니다. 발행 잔량의 추이가 아니고 발행추입니다. 항상 발행량, 발행 잔량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채권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구성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얘네들은 퍼블릭 섹터,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 공공부문에 대한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하는 커버드 본드가 되겠고요. 조금 연하게 표현된 부분이 바로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는 발행되는 거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일 끝에 선박 거의 없죠? 거의 없어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일부러 땡이 아니라 선박을 기초로 해서 발행되는 커버드 본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 살짝 선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잔액입니다. 잔액. 발행에서 모기지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잔액에서도 당연히 모기지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발행되는 통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권은 돈을 빌리는 그런 거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빌릴 때 어떠한 통화로 빌릴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다 원화로 발행이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원화로, 우리나라에서 달러 빌려서 달러로 찍어서 뭐 하게요? 물론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달러로 찍으면 달러화를 조달할 수는 있겠지만 이 달러를 다시 환전을 해야 되죠. 환전 공짜로 해주나요? 돈 듭니다. 그죠? 그것도 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필요한 사람이 달러로 찍겠다, 그닥 바람직한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달러화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더 낮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쌍금리로 조달을 해서 내가 돈을 빌려보겠다 이러면 달러화로 찍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게 환전에는 분명히 비용이 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필요한 통화로 많이 찍게 되죠. 유럽에서 발행되니까 당연히 유로화로 찍겠죠, 본드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유로화에 의해서 발행이 됩니다. 비중을 살펴보면 79.7% 2005년도 많았는데 이게 이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로화로 찍던 커버드 본드를 다른 통화로 이제 많이 찍기 시작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통화가 영국의 파운드화입니다. 그리고 US 달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유로화 이외의 통화로도 찍는 비율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자국 통화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유로화 이외의 통화.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운드화나 US 달러나 오스트레일리안 달러나 그런 게가 되겠죠. 북유럽 쪽으로 가면 유로 쓰지 않는 국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뭐죠? 크로너인가? 하여튼 그런 통화들이 있죠. 그런 걸로 이제 발행이 된다는 말이죠. 발행액 기준으로 그렇고 발행액 기준으로는 한 약 60% 수준이다. 그래프로 보시면 조금 더 낫겠죠. 여기 진하게 표시된 부분들은 다 유로로 발행되었던
커버드 본드의 잔량이고요. 발행 잔액입니다. 잔액.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연하게 표현되는 부분, 요건 자국 통화, 파운드 US 달러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통화 뭐 이렇게 해서 요런 애들이 자국 통화로 발행되는 비중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더라. 이런 특성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건 발행 잔액 기준이었고요. 이건 발행액 기준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채권은 이거 공모와 사모의 개념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을 발행을 할 때는 공모 방식의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사모 방식의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모와 사모 기준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공모와 사모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50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50명 이상의 투자자들한테 나눠서 팔리게 되면 이거는 공모로 간주를 하고요. 50명 이하의 사람들한테 팔리게 되면 이거는 사모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사모는 공모에 비해서 규제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모 발행의 경우에는 50명까지도 안 가죠. 한 서너 명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서 서너 명이라고 그러는 거는 대형 기관 투자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 펀드, 요즘 펀드들 많잖아요.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연기금들 많죠. 군인공제회, 뭐 교원공제회, 뭐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이제 들어오는 데인데, 이렇게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참가를 하는 것을 사모발행이라고 하고요. 많은 다수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까지 다 들어오는 경우를 공모발행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공모로 발행되는 경우가 70% 일반인들한테 많이 퍼져나간다는 의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 발행의 경우는 대체로 한번 발행할 때 10억 유로 이상의 대규모로 발행을 합니다. 10억 유로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충 한 1.4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채권을 찍을 때 1.4조 원, 1조 4천억 원어치 이상으로 큰 규모로 찍는다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은 한번 채권을 찍을 때 뭐 10억, 20억 이렇게는 안 찍습니다. 기본으로 2천억, 3천억 이렇게 찍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특히나 글로벌한 채권 시장으로 가면 조 단위로 찍는 채권, 그러니까 조 단위로 채권을 찍는 그런 회사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사모 발행, 공모 위주로 발행되고 있다.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발행기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특히나 금융위기 이후 아주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쭉쭉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 방식에 따른 발행량 변동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채권은 대체로 고정금리 방식으로 발행되는 채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커버드 본드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채라든지 회사채라든지 혹은 그 모기지 담보 유동화 증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부분 고정금리로 발행되는 그러한 채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고정금리라 무슨 뜻입니까? 발행을 할 때 그 발행금리가 정해져서 계속 똑같이 지급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100억짜리 채권을 찍었을 때 고정금리 3%다. 그러면 이 채권이 만기가 도달할 때까지 매년 3억씩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금리가 지급되는 그런 상품, 이게 고정금리인 거죠. 변동금리, 때마다 금리가 바뀝니다. 그죠? 보통은 CD금리, 우리나라에서는 CD금리에 많이 연동이 되죠.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CD금리. 근데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CD금리에 연동이 되는데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금리가 바뀌죠. 시장금리를 반영을 해서 금리가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변동금리라고 하는데, 채권 발행 방식은 크게 고정금리 채권 발행과 변동금리 채권 발행이 있는데, 커버드 본드는 대체로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발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좀 특이하게 변동금리가 갑자기 많아졌죠. 왜 이럴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에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하는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더 효율적인 면이 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커버드 본드 많이 찍는 나라 독일,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요 5개 국가입니다. 커버드 본드 굉장히 많이 찍고요.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나옵니다. 가장 많은 잔량을 가지고 있는 애, 그러니까 욕조 속에 물을 가장 많이 받아놓은 애예요. 독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많은 걸 아실 수가 있겠죠. UK도 좀 됩니다. 그죠? 발행 잔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고요. 발행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발행량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덴마크가 압도적으로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커버드 본드 발행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는 한번 개인적으로 봐서는 한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유난히 여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발행 잔량 기준으로는 압도적인 1등이었던 독일이 최근 들어서는 발행량이 아주 많이 줄고 있더라. 뭐 이 정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GDP 대비. 자, 커버드 본드 시장이 사실은 국가 경제 규모랑 비교해 봤을 때 커버드 본드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사실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지금 GDP 대비 커버드 본드 시장 비율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150%가 넘거든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아직 커버드 본드 발행된 게 없으니까 비교할 수는 없고요. 0이니까 비교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GDP 대충 얼마쯤 되죠? 숫자. 예, 우리나라 GDP가 지금 대충 1,400조, 1,500조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GDP가. 우리나라 채권시장, 제가 말씀드렸죠? 대충 1,400조에서 1,5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GDP랑 채권시장이랑 사이즈가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는. 여기서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커버드 본드 시장이 이렇게나 높습니다. 다른 채권시장 당연히 여기 있고요. 국채시장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커버드 본드 시장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독일 굉장히 커버드 본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비율만을 따지고 봤을 때는 독일 도대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굉장히 낮죠? 독일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GDP 대비 경제 규모에 비해서 커버드 본드 시장이 그렇게 많이 큰 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뭐 주로 투자하는 애들, 자금 조달 수단. 은행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은행이 자금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뭡니까? 무엇이죠? 은행은 어떻게 돈을 마련하나요? 예금을 받죠, 그죠? 예, 우리한테 예금 받잖아요. 그게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다. 뭐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은행들이 예금만 받아갖고는 필요한 돈을 충분히 마련 못하죠. 현실 상황을 살펴보면 은행들은 예금만 받아갖고 장사를 하면 이윤이 많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들은 예금도 받지만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많이 땡겼습니다. 은행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크게 3가지 종류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유럽 기준이죠. 일반적인 무보증채, 선순위 무보증채, 그 다음에 커버드 본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후순위채. 선순위는 뭐고 후순위는 뭐냐? 돈을 돌려받는 순서입니다. 선순위 채권은 은행이 망하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은행이 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액수 혹은 동일한 비율로 은행이 남아있는 돈을 돌려받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선순위채, 후순위채라고 구분을 해놓은 것은 예를 들어 후순위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순위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다 돌려받고 남은 게 있으면 그때 돌려받는 사람입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겁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알 수 없어요.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더 위험한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후순위채의 수익률은 선순위채의 수익률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후순위채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예금 이외에 자금 조달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투자기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고요. 네, 그리고 후반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흔히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강남의 귤나무를 강북으로 옮기면 뭐가 된다? 이 속담 모르세요 다들? 강북으로 옮기면 뭐가 된다? 흰자가 되죠. 왜 그런가요? 기후와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습니다. 금융상품도 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금융상품을 뭐 잘 나가네 우리도 한번 해보지 땡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처럼 그렇게 잘 나가지는 못해요. 왜 그런가요? 우리나라의 금융환경, 금융토질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 새로운 금융상품 앞으로도 계속 도입이 되겠죠. 새로운 금융상품들은. 이런 금융상품들이 도입이 될 때는 외국에서 이런 금융상품들이 왜 히트를 쳤는지 그 이면, 그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커버드 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는데 그럼 왜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 번드의 성공 요인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표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준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인 거죠. 표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에 있어서 이 커버드 번드 담보가 되는 자산에 대한 표준화 규정 그리고 어떠한 금융기관들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UCITS라는 규정을 통해서 유럽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커버드 본드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발행된 커버드 본드랑 독일에서 발행된 커버드 본드가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상품이면 시장에서 이거 어느 나라 커버드 본드냐 묻고 가격도 다르게 매길 겁니다. 불편해지는 거죠.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랑스에서 나온 커버드 본드나 독일에서 나온 커버드 본드나 얘네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해서 굳이 어느 나라에서 나온 커버드 본드인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더라. 그냥 막 사 넣든지 막 유통을 시켜도 되더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편리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표준화를 통해서 커버드 본드는 어느 나라에서 찍든지 어떤 금융기관이 찍든지 굉장히 비슷해서 가격 매기기도 쉽고 거래하기도 좋더라.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이제 좋은 금융상품이 되는 거죠. 유럽에서 취한 프로치를 살펴보면 커버드 본드는 반드시 유럽 금융기관에 의해서 발행될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적격 담보 자산에 대한 규정하고 있을 건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만족시키면 그냥 커버드 본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커버드 본드는 굉장히 유사성이 높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 발행을 하든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를 진전시킨 다음에 커버드 본드를 쓰게 되면 혹은 사용을 하게 되면 너네들한테 조금 인센티브를 주겠다. 다시 말해서 뭔가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어떤 식의 보상을 주냐? 뭐 이런 게 보상이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게 금융업종에서는 상당히 큰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커버드 본드를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그런 규정을 만족시킨 그런 커버드 본드는 펀드 같은 데서 제한 없이는 아니죠. 25%까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펀드 가입해 보신 분 별로 없으시죠. 학생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펀드에 많이들 가입을 하십니다. 이제 재테크의 수단으로 많이들 펀드에 가입을 하시죠. 대형 펀드들, 주식형 펀드들, 혹은 채권형 펀드들. 펀드는 그냥 막 운용한 자산운용사들이 보통 이제 출시를 하는 건데
아무대로, 그러니까 막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펀드는 지켜야 될 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특정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혹은 채권을 전체 펀드 사이즈의 5% 이상은 절대 담을 수 없다. 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죠. 근데 커버드 본드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5% 룰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25%까지 담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죠. 왜? 안전하니까. 위험이 이렇게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니까. 따라서 펀드들은 커버드 본드를 담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요자들이, 커버드 본드를 찾는 수요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인센티브를, 표준화를 통해서 동질화된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 상품을 이용을 할 때 뭔가 보상을 여기다가 붙여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CRD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이러한 보상과 관계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요거는 지나치게 테크니컬하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 유럽, 아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그래서 커버드 본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고요.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커버드 본드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적어놓았죠. 유럽 이외에서 뉴질랜드, 호주, 한국, 페루, 우루과이, 칠레 등이 커버드 본드법을 이미 제정을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모로코 등도 커버드 본드 관련 법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특이점, 미국은 빠져있죠. 그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사실은 커버드 본드법을 도입을 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에 상원 의원인 K 헤이건을 주축으로 해서 커버드 본드 법안이 발의가 되었죠. 커버드 본드 법안의 내용은 유럽의 커버드 본드 법이랑 사실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렇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폐기되었죠. 상원을 결국 통과하지 못하였고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11년 3월에 하원에서도 커버드 본드법이 상정이 되었는데 하원을 결국은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뿌리 깊게 MBS를 이용하는 전통들이 남아있고요. 아직도 시장에서는 MBS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MBS를 하는 좋은 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제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걔네들이 보기에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실익이 무엇인가, 뭐 그런 조금 회의론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가 된 거죠. 자, 커버드 본드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표준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표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뭐 이러한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본드 발행 한도, 커버드 본드가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은 분명은 하지만 유럽에서는 커버드 본드를 네 마음대로 무한정 발행할 수는 없다라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시면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벨지움 같은 경우에는 발행기관 총 자산의 8% 수준까지만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버드 본드는 무한정 발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100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8%면 대충 80조 정도 되는 거죠. 80조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가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LTV,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LTV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5억이다. 그리고 LTV가 80%다. 그러면 나는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죠? 역시 나이 드신 분은 이걸 이제 몸으로 체득하신 거예요. 그죠? 네, 4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80%면. 그러니까 총 부동산 가치의 8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LTV가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LTV가 60%다. 그러면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총량은 3억 원입니다. 낮춰놓은 거죠.
이것도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 LTV에 대한 규정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LTV에 대한 규정들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다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DTI에 대한 규정도 넣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LTV와 DTI는 보통 쌍으로 가죠. 우리나라에서도 LTV는 몇 퍼센트 이하, 그 다음에 DTI는 Debt to Income, 그러니까 부채가 가계소득 대비 얼마나 많으냐, 이 비율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인데,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커버드 본드를 찍도록 규정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든 것이 예를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 앞서 드렸던 그 장황한 설명들. 그럼 국내에서 커버드 본드를 발행을 했을 때 과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거냐, 성공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 현실적으로 딱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커버드 본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요? 3년 이내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커버드 본드가 실패한 시장이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커버드 본드는 언제 빛을 발합니까? 다음번에 위기가 찾아올 때 얘는 빛을 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융기관들이 얘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실패한 사업이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4월 15일 날 이게 도입이 되었으니까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석 달쯤 지나면 아마 신문, 그러니까 경제신문 같은 데서 커버드 본드 이대로 실패로 끝나나 뭐 이런 기사들이 분명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나라 신문들은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최소한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이게 지금 당장 활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얘는 결국은 분명히 다시 또 그 활용도의 그러니까 중요성이 다시 높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것이므로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고 해서 커버드 본드 실패한 거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나라 커버드 본드법입니다.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지금 은행들만 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박아놓았습니다. 자, 은행들, 은행법상의 은행들이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행들 다 맞습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것들. 뭐 얘네들 다 여기 해당되겠고요. 산업은행, 들어보셨죠? KDB,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얘네들은 은행법상의 은행이 아닙니다. 다들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니까 조금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농협은행, 일반 은행과는 다릅니다. 농협은행은.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만, 은행들만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TV, 현재 우리나라는 70%까지만의 주택담보대출을 커버드 본드에 담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해두었습니다. LTV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커버드 본드에 절대 담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물론 기초자산은 주택담보대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공채,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LTV 70% 이하의 선박에 대한 대출금. 요즘 선박 탈 때 자유금 가지고 사는 사람 없죠? 회사들 다 돈 빌려갖고 선박 사서 불려서 갚는 구조입니다. 그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기 돈으로 비행기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다 돈 빌려서 비행기 사서 불려서 갚습니다. 이런 구조죠. 자, 그런 애들은 이제 주로 담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자산, 현금이라든지 CD, 양도성 예금 증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최소 담보 대출 비율, 뭐 지나치게 테크니컬한 거는 다 넘어가고요. 발행 한도. 자, 우리나라는 현재 법상으로는 8%, 총 자산의 8%의 범위에서, 예를 들어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민은행의 총 자산이 1000조다. 그러면 80조까지만 발행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는 그렇게 허용이 되어 있는데, 보통 법이 제정되면 법 제정으로 끝나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법이 있으면 반드시 시행령이 따라붙죠.
커버드 본드법, 커버드 본드법 시행령 이런 식입니다. 모든 법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 그러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따라붙죠. 법상으로는 8%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시행령에서 4%로 더 낮춰놨습니다. 따라서 80조 원이 아니라 40조 원까지만 발행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나중에 요거를 다시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아주 다양한 테크니컬한 그런 것들을 법에다가 담아 두었죠. 자, 발행자 측면에서 커버드 본드는 발행금리 측면에서는 일반 채권에 비해서 더 유리합니다. 담보자산이 추가로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금리,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채권을 찍으면 5%의 발행금리를 줘야 된다 그러면 커버드 본드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은 금리를 주고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50에서 100bp, bp라는 거는 0.01%입니다. 그러니까 1%의 100분의 1이 bp라는 단위고 채권시장에서는 퍼센트보다는 이 bp라는 단위로 훨씬 더 많이 쓰죠. 퍼센트는 너무나 큰 단위이기 때문에 채권시장에서는. 그래서 은행채에 비해서 발행금리가 50에서 100bp 정도 떨어집니다. 발행금리가 낮죠. 더 싸게 자금을 땡겨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은행에서는 이런 걸 좋아하죠. 그리고 발행신사의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은행채를 찍을 때 신용등급을 받겠죠? 근데 은행채를 찍을 때보다 커버드 본드를 찍을 때 신용등급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담보까지 붙어있거든요. 은행이 망해도 얘는 괜찮아요. 따라서 은행보다 신용도가 더 높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기 상황에서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의 측면에서 커버드 본드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꽤 이렇게 풍부하게 존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지만 대신에 또 수익률보다는 더 안전한 거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연기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물론 연기금이 항상 모든 연기금이 다 커버드 본드에만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채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로 보거든요. 왜냐? 국채는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채는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연기금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자산입니다. 커버드 본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커버드 본드를 선호를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커버드 본드 발행을 위한 법만 통과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자, 법 통과시키면 갑자기 막 발행이 되나요? 시장에서? 전혀 그렇지 않죠? 시장에서 일단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좀 이해를 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발행을 해보는 그런 시도들도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이렇게 법만 통과시켜놓고 발행을 위한 다양한 시장 환경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조금 더 투자자 유인에 관련된 다양한 설계 구조에 대한 시장 이해라든지 그런 시장 참가자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발행자 측면에서 한번 보죠. 현재 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을 때, 채권이죠? 은행 채권을 찍을 때 신용 등급을 받게 됩니다. 채권을 찍기, 회사채나 은행채를 찍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 등급을 받아야만 하고요. 그리고 은행들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트리플 A가 항상 나옵니다. 신용평가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트리플 A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찍는다. 그러면 당연히 트리플 A를 이건희 회장님 지금 위로하시죠? 조금 고민해 봐야겠네요. 네. 얘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로 가죠. 현대자동차가 회사채를 찍는다. 그러면 당연히 트리플 A가 나올 겁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근데 현대자동차는 절대로 회사채를 찍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너무 많아요. 얘네들은 밖에서 돈 빌려올 필요성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이미
지네들 창고에 금고에 돈이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은행 보고 너네 우리 돈 좀 빌려갈래? 갖다 써라. 뭐 오히려 이러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채권을 찍지 않죠. 찍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채권을 찍었을 때 AA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행들은 근데 다 AAA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커버드 본드는 발행기관보다 신용등급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는 은행들이 이미 AAA입니다. AAA보다 더 높은 등급은 없죠. 슈퍼 AAA, 쿼드러플 A는 새로 만들어야겠네요. 이걸 발행을 하려면. 근데 현실적으로 은행들은 이미 AAA거든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커버드 본드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서 은행보다 더 안전한 제품이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얘도 결국은 AAA입니다. 신용등급 받으면 AAA예요. 그러면 은행들이 굳이 그 커버풀 구성해야 되죠. 커버풀 관리해야 되죠. 그럼 번거로운 노력을 들여가면서까지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까요? 발행할 것 같아요? 안 하겠죠. 네. 아주 이성적인 대답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이게 신용등급도 좀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행금리도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이렇게 해야 발행기관이 오케이, 내가 돈을 좀 절약할 수 있겠구나, 그럼 찍어야지, 이렇게 나올 건데, 현실적으로는 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물론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다른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다시 이제 그 그래프랑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프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은행들이 커버드 본드를 찍을 인센티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높지는 않다, 그냥 예전에 찍은 대로 은행채로 계속 찍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뭐 투자자 측면에서는 뭐 커버드 본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안전성을 많이 확보한 그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배척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안전성 측면 안전하고요, 좋고요, 괜찮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점. 자, 요게 이제 커버드 본드 얘기가 나오면 흔히 커버드 본드의 약점으로 공격당하는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채 발행 잔량이 200조쯤 됩니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빌린 규모가 200조쯤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커버드 본드를 은행들이 찍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은행이 망하면 은행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은행에 가서 돈을 돌려받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산들을 팔아치워서. 근데 갑자기 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진 투자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은행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주택담보대출들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이런 자산들을 은행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은행들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은행채에 투자를 한 건데, 커버드 본드가 중간에서 치고 들어오면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굉장히 안전한 자산들이 내게 아니고 얘네들께 되는 겁니다. 기존 은행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좀 억울한 느낌이 들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자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빠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발행했던 은행채가 예전에는 커버드 본드가 없었으면 얘네들은 1순위예요. 무조건 은행 망하면 이렇게 다 자산 정리해서 얘네들부터 먼저 줍니다. 근데 커버드 본드가 중간에 치고 들어오면 커버드 본드가 가지고 있는 애들은 빼고, 물론 굉장히 양질의 자산들만, 노른자리만 딱 빼서 커버드 본드 애들한테 주고 남은 거 정리해서 남은 거 있으면 얘네들한테 다시 주는 거,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해외 시장이랑 연결이 되면 불만은 더 커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커버드 본드를 국내에서 발행을 하겠다. 그럼 은행들이 별로 인센티브가 없단 말이죠. 해외로 이제 나가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국내에서는 AAA 받죠. 해외 나가면 어떤가요? AAA 절대 못 받습니다. AAA 못 받고요. 싱글 A 그리고 AA 마이너스 받으면 잘 받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는 신용등급이 확 떨어지죠. 그러면 커버드 본드 발행의 인센티브는 더 커집니다. 해외에서 발행하면 그냥 은행채 찍으면 해외 가서 달러로 찍으면 혹은 유로로 찍으면 발행금리가 이만큼 높아지는데 여기다가 커버드 본드를 붙이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발행금리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발행할 인센티브는 충분한 거죠. 이 상황을 여기다 갖다 붙여보죠. 자, 은행채를 들고 있습니다. 은행이 해외에 가서 커버드 본드를 찍네요. 그러면 내 앞에 누가 들어오나요? 외국 애들이 들어오죠. 외국 애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외국 애들에 대해서 그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굳이 설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 이해를 해주시고요. 외국 애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국 애들이 들어오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후순위로 순서가 밀려버리죠. 이거 국부 유출 아닌가요? 라는 비판이 생깁니다. 나름 합리적인 비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커버드 본드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 계속 있어 왔으면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없던 애가 새로 들어오면서 내가 1등이야. 그리고 너는 1등 하던 애는 너는 이제 2등 됐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떠한 방지자 안전장치를 마련했냐 하면 바로 좀 전에 보았던 총자산의 4%까지만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안전장치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발행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은행채를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손해를 보니까 그러면 4%까지만 발행하도록 허락해주자. 4% 정도면 기존의 은행채를 들고 있던 사람들한테도 큰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 해서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을 피해 나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4% 수준이면 이런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판의 현실성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이고요. 자, 국내 발행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등급 개선 효과가 없습니다. AA이기 때문에 이미. 따라서 추가적인 발행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고채, 은행채, 스프레드. 자, 국고채가 뭔지 아시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우리나라 국고채. 그 다음에 은행채는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국고채와 은행채를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안전한 채권인가요? 어느 게 더 안전하죠? 국고채가 더 안전하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수익률을 비교를 하면 국고채가 높을까요? 은행채가 높을까요? 당연히 은행채가 높습니다. 더 위험한 게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자, 현실적으로 은행채가 국고채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더 높냐를 살펴보면 3년 만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0.2에서 0.3% 더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0.2%예요. 0.2%에서 0.3% 더 높은데, 자, 그러면 여기에 커버드 본드가 비집고 들어오면 커버드 본드는 국고채에 비해서는 더 수익률이 높아야 되겠지만 은행채에 비해서는 더 수익률이 낮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20에서 30bp 그 어디쯤 결정이 될 겁니다. 아마 20bp 그 근처 어디에서 결정이 되겠죠. 별로 의미 있는 발행 비용 절감 효과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현대의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이 국고채와 은행채 스프레드라는 것 자체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크게 변합니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이 스프레드도 좁아지는 거고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 스프레드는 커지겠죠. 우리나라 기준금리 지금 몇 퍼센트죠?
2.5%입니다. 그죠? 기준금리가 2.5%고요.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 스프레드 내지는 이런 국고채, 은행채 간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지금 QE 테이퍼링 하고 있잖아요. 테이퍼링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금리가 오른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금리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미국 금리 오르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스프레드는 벌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예를 들어 이 스프레드가 현재는 20bp에서 30bp인데 100bp 이상으로 벌어졌다. 그러면 중간에 커버드 본드가 끼어들 틈은 분명히 앞으로 생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은행의 인센티브 굉장히 낮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그냥 그래프입니다.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그냥 참고 자료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가 유통시장이죠. 채권 유통시장, 거래시장을 말하는 거죠. 채권이 발행되면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채권을 사면 그걸 만기까지 들고 있는 투자자들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만기까지 들고 있는 투자자 말고도 중간에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이 채권을 지금 좀 팔아야 되겠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유통시장에 모여서 서로 이제 채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채권 시장이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유통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 바로 유통시장이거든요. 근데 커버드 본드는 지금 유통시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시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많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활성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특히나 앞으로 위기가 올 상황을 대비를 한다면 뭐 괜찮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의 고정금리,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주택담보대출 받아보신 분이 몇 분은 있을 것 같으네요.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로 받습니다. 대부분. 물론 요즘은 이제 장기 고정금리도 있는데 변동금리로 받습니다. 3개월마다 이자율이 바뀌죠. CD금리에 연동이 된다든지 혹은 코픽스 금리에 연동이 된다는, 뭐 그렇게 해서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에 금융기관, 은행은 노출되지 않아요. 이자율이 변하면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내야 될 이자의 금액이 나도 모르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자율은 변동에 대한 위험.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좋죠. 근데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거죠. 고정금리는 한번 대출을 받으면 똑같은 금리를 끝까지 내는 거죠. 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정금리가 위험성이 높나요? 변동금리가 위험성이 높나요?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더 위험성이 높습니다. 자, 재무관리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 이런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측면에서 금융기관과 은행과 그 다음에 개인, 이 두 주체를, 경제 주체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리스크 관리 능력이 더 큰가요? 리스크 관리 능력은 은행이 더 큽니다. 조직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자,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은 개인이 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금리 변동의 위험을 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보다 은행이 금리 변동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시장이 효과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이 위험을 떠맡아야 되는 걸까요? 은행이 떠맡아야죠. 개인이 떠맡을 게 아니라 은행이 떠맡아서 위험을 관리를 하고 개인은 고정금리로 가는 것이 리스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방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정부에서도 고정금리로 가라, 대출도 고정금리로 해줘라 라고 자꾸 은행을 쥐어박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위험관리 측면에서 은행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텐데 은행들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은행들은 자금 조달도 고정금리로 할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맞춰야 되거든요. 양자를.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의 그 조달 방식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커버드 본드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요거는 뭐 참고자료 측면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발행까지 점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발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으로 나가면 AAA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발행의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더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달금리 인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의 상태에서 은행 커버드 본드를 해외로 나가서 찍으면 신용등급이 2노치에서 3노치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조달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옆에서 뿌리를 지르겠죠. 이 발행을 주관하는 그런 이제 주관사들이 은행들의 뿌리를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서 한번 해보지 좋다는데 뭐 이렇게 해서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있기는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한 유통시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발행은행이 디폴트가 났을 때, 그러니까 부도가 났을 때, 그러면 발행은행이 원금을 못 갚아주니까 담보가 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회수해서 갚아줘야 되는데 막상 이 주택담보대출을 들고 나가서 팔 시장이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커버드 본드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생겨줘야 얘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직 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풀어야 될 숙제가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시장의 준비 상태도 100%에서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뭐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쳐나간다면 향후에 굉장히 유용한 금융상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Q&A 세션으로 가겠습니다.